자, 그러면 2주차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정보 처리, 그 구성 요소하고 그 프로세스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해 가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컴퓨터 주요 구성 요소와 상관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세상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말씀드렸고요. 모든 컴퓨터 정보 처리도 사람의 정보 처리 이 과정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육추와 마음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책장, 책상 그리고 독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독서라는 것이 바로 정보 처리입니다. 정보 처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인간의 정보 처리 중 한 예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죠? 책을 읽는 것. 이 정보 처리는 다양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독서도 있지만 소리를 통해서도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피부 감각으로도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정보를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 머리가 그것을 반응을 하고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내보내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인풋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아웃풋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양하죠. 그리고 내보내는 아웃풋 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가 말로써 그 내보낼 수도 있고 글로써 내보낼 수도 있고 그죠? 예, 다양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보처리의 한 예로 독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보처리 중 한 예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 많이 읽는다고 그러면 계획에 써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동네의 도서관에서 책은 여러 권 빌려서 여러분 공부방의 책꽂이에 보관한 다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아래와 같이 4개의 주요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온다. 그죠? 도서관에 가면 내가 원하는 책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구역이 있죠. 내가 만약에 소설을 찾겠다 그러면은 소설책을 모아놓은 곳으로 가서 코너로 가서 제가 필요로 하는 책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코너로 가서 책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집에 가져와서 택시를 타고 오든 버스 타고 오든 가지고 와서 공부방 책꽂이에 꽂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될 때 공부 시간에 맞춰서 책상에 책을 꺼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자,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책꽂이에 책을 꽂아 놓고 그것을 원하는 때에 책상에 얹어 놓고 우리가 이제 읽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그죠?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와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 다음에 책상에 펼친 다음에 데이터를 읽습니다.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인간의 정보 처리인데 이것이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도서관. 자, 도서관에 보면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양의 책을 보유하고 있고, 분류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분류별로. 근데 이제 이 도서관에는 실제로 많은 양의 책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 책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되죠. 걸어서 가야 되거나 교통수단을 타서 가야 되고, 그러므로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립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가져올 수 있는 책의 양이 한정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도서관에 또는 도서관 또는 서점 우리가 얘기하시는데 서점인데 서점에 가서는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 책꽂이.
도서관의 책 중에 나에게 필요한 책만을 모아둔 공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 서적 또는 전공 서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책상, 책꽂이 책 중에 학습할 책만 한두 권 펴서 학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이 정보 처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죠? 자, 이게 가장 가까운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 거리가 멀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필요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책상 위에 책을 읽는다. 그죠?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은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정보 처리를 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입력되는 글자를 인식해서 뇌가 정보를 처리하여 해석하고 저장하고 필요시는 입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맞나요? 예.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지금 공부방 책상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책꽂이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도서관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일하게 좀 다른 공간은 이곳이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CPU. 그런데 우리 인간의 두뇌도 생각해보면 우리의 정보도 인간의 두뇌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나요? 저장될 수 있습니까? 저장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텍스트를 보면 순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암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인간의 두뇌에도 기억 장치가 같이 존재합니다. 기억 장치. 그런데 기억 장치가 있는데 이 기억 장치마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저장할 수 있는 양과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에 있는 데이터를 가서 가져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맞나요? 맞죠? 공부방의 책꽂이에서 한 200권 정도, 300권 정도 있다고 치면 공부방의 책꽂이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죠. 책상 위에 있는 책에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비교적 빠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학생의 두뇌, 내가 머리에 암기해 있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접근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로 바로 나올 수 있죠. 그죠? 내가 굳이 책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보지 않아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와서 책꽂이에 두고 그 다음에 책상에서 책을 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책에서 정보를 읽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저장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클라우드. 그래서 엄청난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꽂이는 우리한테 필요한, 나한테 관심사인, 나한테만 필요한 데이터, 내가 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상은 어, 실질적으로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가장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주기억 장치, 램이라고 합니다. 램.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CPU라고 하고 그 안에는 또 공간이 있어요. 저장 공간. 캐시 메모리라는 저장 공간이 있고 캐시 메모리의 종류는 L1, L2, L3 또 세 개로 나눠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 안에도 메모리가 있는데요. CPU 안에도 이것을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자,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CPU 안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속도는 마치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 메모리에 있는 램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책상에 펴놓은 책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어, 책꽂이에 가서 책을 책상 위에 얹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자, 근데 메모리가 크면은 장점이 뭐가 될까요?
자, 메모리가 크면, 자, 내 책상이 딱 한 권밖에 책을 못 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책을 참고서로 할 때는, 참고서로 필요로 할 때는 내 책을 접어놓고 책꽂이에 꽂아 놓은 다음에 다른 책을 가져와서 펴야 됩니다. 맞나요? 하지만 이 책상이 크다면 두 권 또는 세 권의 책을 한 번에 펴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접근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사이즈가 용량이 크면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메모리 자체가 빠른 게 아니고 여러 권의 책을 펴놓고 내가 동시에 여러 권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메모리 용량이 작으면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다른 책을 가져와서 읽어야 되고 이런 식의 데이터 IO라고 그러는데 인풋 아웃풋이 데이터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크면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도서관, 공부 책꽂이, 그 다음에 책상,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자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디스크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해됐어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디스크의 구조나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다 이게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CPU가 인간의 두뇌, 이 사람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도 살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얘가. 그럼 메모리를 누가 관리하겠어요? CPU가 메모리를 관리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또 인풋, 아웃풋, 메모리에서 디스크와의 관계,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겠네요. 자,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과 우리가 하드웨어의 관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정보의 저장 공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네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꽂이, 도서관. 자, 도서관 이쪽으로 갈수록 정보의 양이 커지죠. 정보의 양이 커집니다. 자, 도서관, 책꽂이, 책상, 두뇌, 사람, 머리. 우리의 머리는 물론 엄청난 양에 저장할 수 있지만 도서관에 있는 양만큼은 우리가 저장할 수 없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요. 자, 접근 속도, 데이터의 접근 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저장하고 있다면 책상에 있는 책을 뒤져서 읽는 속도보다도 빠를 거예요. 그죠? 음. 도서관에 있는 책을 찾아서 가져오는 속도보다도 빠를 거예요. 예. 이해됩니까?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자,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책상에 책을 하나 펴놓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메모리 작업자. 근데 여기 보니까 책상이 작아요. 작아요. 이제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다른 책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진열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책을 찾아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고 얘는 다시 넣어놔야겠죠. 음, 그죠? 근데 만약에 메모리가 이렇게 크다, 더 크다, 이렇게 더 크다고 하면 얘는 그대로 둔 상태로 다른 책을 끄집어내서 같이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보면 돼요.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액세스가 가능한 거죠. 됩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상 메모리라는 게 나옵니다. 가상 메모리. 책상이 작아요. 책상은 이렇게 작은데, 근데 이 책상이 작기 때문에 책상을 더 키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꽂이를 메모리처럼 여기다 책을 펴놓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를 가상 메모리다. 진짜는 아니고 가상의 메모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책꽂이, 디스크를 마치 메모리처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인간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PU는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고 책을 펴놓을 수 있는 공간인 책상은 메모리, 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책을 잘 보관하고 있는 책장은 하드디스크의 영역과 유사합니다. 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두뇌와 CPU, 책상과 메모리, 책꽂이와 하드디스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는 여러분들 그냥 쉬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굳이 되게 뭐 어렵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왜 이거를 설명하는가 하면 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거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러면 CPU하고 메모리 간의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빈도를 높여야 되고 메모리와 하드디스크와의 통신은 줄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만약에 CPU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이 하드디스크에서 빈번하게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메모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메모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코딩 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잠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의 관계를 우리의 실생활에서 책을 읽는 과정과 비교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뭔가 하면 제가 오늘 설명한 거 있죠.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작성해서 이 과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 설명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으로 CPU와 메모리와 하드디스크와의 관계를 좀 정리해서 여기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 이 개발을 하든 또는 뭐 하드웨어 구조, 컴퓨터 구조 앞으로 수업을 듣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상식적인 거고요. 이 컨셉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CPU의 구조는 또 어떻게 돼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더 깊게 공부하시게 됩니다. 메모리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 하드디스크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럼 하드디스크는 어떠한 인간의 실생활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설계를 했을까? 메모리는 또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학기 내내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드디스크에 갖고 있구나. 메모리를 갖고 있구나. CPU에서 어느 단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구나.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이것을 더 잘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번 주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